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오로지 나만을 위해 보낸 하루가 며칠이나 되시나요? 아마 손가락으로 꼽기도 어려우실 겁니다. 젊을 때는 부모님을 위해 살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와 아이들을 위해 살았고, 은퇴하고 나서는 손주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걸까요? 어느 날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72이 된 남성분이었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자식 셋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집에는 아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드디어 쉴 수 있다, 편하게 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이상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틀어도 뭘 봐야 할지 모르겠고, 아내는 자기만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모임, 교회 봉사, 문화센터 수업, 아내는 바쁘게 살고 있었는데 정작 자신은 집 안에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그 질문에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봤고, 낮잠을 잤고, 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게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건가?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건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지셨다면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 사는 노년층이 가족과 함께 사는 노년층보다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분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불행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함께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을 보장하지도 않는다는 것.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어쩌면 남은 인생의 지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왜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자유를 어떻게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지 1시간 동안 천천히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놓치시면 아까우니 편안하게 자리 잡고 들어주세요. 우리 사회에는 오래된 믿음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자식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효도의 기본은 모시는 것이고 부모가 혼자 산다는 건 자식이 불효한 것이라는 생각. 이 믿음은 참 뿌리가 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효자는 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고 불효자는 부모를 홀로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절마다 뉴스에서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쓸쓸한 모습을 비추며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식과 함께 사는 노년이 정말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즐겁게 사는 가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큰아들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맞벌이였고 초등학생 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처음엔 손녀가 좋아서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도 봐주고 공원에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버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놓고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 그 한숨 속에 담긴 뜻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잘 해줬지만 냉장고에서 뭘 꺼내 먹으려 하면 슬쩍 눈치를 줬습니다. 아버님, 그거 손녀 간식이에요. 이런 말이 한두 번 쌓이면 사람은 움츠러듭니다. 내가 뭘 먹어도 되는 건지, 텔레비전을 봐도 되는 건지, 이 집에서 내가 있어도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밤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안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안 들렸지만
가끔 아버지라는 단어가 섞여 나왔습니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문이 생깁니다. 왜 가족인데 이렇게 되는 걸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랑과 동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지붕 아래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서로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멀리 사는 자식에게 전화가 오면 반갑습니다.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오면 고맙습니다. 같이 밥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면 어떻습니까? 작은 습관 차이가 신경에 거슬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쌓이고 한쪽은 참고 한쪽은 모르는 채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재밌는 비유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고슴도치를 아시지요?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서로 따뜻하게 지내려고 모여듭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아프니까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춥습니다. 다시 모입니다. 또 찔립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됩니다. 서로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는 나눌 수 있는 딱 그 거리.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이 관계를 살리는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거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가까이 있어야 한다. 떨어져 살면 불효다. 이런 시선이 거리를 두려는 사람을 죄인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참으며 함께 살았고 많은 자녀들도 부담을 안으며 모시고 살았습니다. 양쪽 모두 힘든데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효도일까요? 아니면 부모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도일까요? 만약 부모님이 혼자 사시면서 더 건강하고 더 밝고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응원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효도가 아닐까요? 앞서 이야기한 68세 남성분, 그분에게도 변화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먼저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이 중요한 차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시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줄어드실 겁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요? 그런데 잠깐만 돌이켜보시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는데 웃음소리가 가득한데 정작 내 마음은 어딘가 멀리 있는 듯한 느낌. 다들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나만 그 대화에 끼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몸은 사람들 한가운데 있지만 마음은 혼자 섬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이것이 바로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보다 훨씬 더 쓰리고 아픕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 아침 조용한 방에서 혼자 눈을 뜹니다. 창문 밖으로 새소리가 들립니다. 천천히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시고 좋아하는 차를 끓입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조용합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고요한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혼자 있다는 건 내 곁에 사람이 없다는 물리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외로움은 내 마음이 어디에도 닿지 못한다고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10명 옆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외롭고 혼자 있어도 나 자신과 편안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영어에는 이 차이를 구분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loneliness,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단어와 솔리튜드, 고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외로움은 원치 않는 분리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반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같은 혼자인 상태인데 그것이 내 선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일상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식이 바빠서 연락이 안 오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어쩔 수 없이 혼자 남겨진 느낌. 이것은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해서 내 공간에서 내 시간을 누리며 원할 때 사람을 만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삶. 이것은 고독입니다. 그리고 이 고독은 사실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젊을 때는 이 고독을 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회사에서 전화가 오고 주말에도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건 꿈도 못 꿨습니다. 화장실에서 잠깐 문을 닫고 숨을 돌리는 것, 그게 유일한 나만의 시간이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직장일은 끝났고 드디어 나에게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 시간을 외로움으로 채울 것인가, 고독이라는 선물로 채울 것인가, 이것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북유럽 나라들, 특히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노년의 독거 생활이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식이 불효해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부모가 혼자 산다고 해서 자식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스스로 건강하게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대견하게 여깁니다. 물론 한국과 북유럽은 문화가 다르고 복지 시스템도 다릅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불쌍한 일이 아니라 존엄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관점. 이 관점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기서 심리학의 중요한 이론 하나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두 분이 만든 이론인데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자율성. 내가 내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둘째, 유능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셋째, 관계성. 누군가와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노년의 삶에 대입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 나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 모든 결정이 자녀에게 넘어가면 자율성이 사라집니다. 뭘 해도 위험하다, 그냥 쉬어라,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유능감이 무너집니다. 가족이 바로 옆에 있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관계성도 약해집니다. 세 가지가 모두 무너지는 겁니다. 반면에 혼자 살면서 내 하루를 내가 계획하고 직접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원하는 사람을 골라서 만나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살아납니다.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이것이 왜 혼자 사는 어르신 중에 행복한 분들이 많은지를 설명해주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자, 이제 아까 이야기하다 멈춘 그분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들 집에서 함께 살며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던 68 세 남성분. 그분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아주 사소한 계기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오래간만에 옛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동료는 5년 전에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걱정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을까? 많이 초췌해졌겠지. 그런데 만난 동료의 얼굴이 뜻밖이었습니다. 피부도 좋아 보이고 눈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동료가 자기 하루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체조를 합니다. 그 다음 동네 시장에 가서 그날 먹을 재료를 삽니다. 점심은 직접 해먹고 오후에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사진 교실에 갑니다. 카메라를 배운 지 2년쯤 됐는데 요즘은 동네 풍경 찍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와 그날 찍은 사진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분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처지인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아있고 나는 왜 이렇게 죽어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부터 그분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살아보려고 한다. 아들은 놀랐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나도 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아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사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내쫓았다고 할 거잖아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나. 결국 그분은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하나, 작은 베란다가 있는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이사한 첫날, 빈 방에 들어서서 불을 켜고 가만히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가구도 별로 없고 아직 짐도 다 풀지 못했지만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분은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숨이 쉬어졌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숨이 제대로 쉬어졌다. 처음 일주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니 집이 무섭도록 조용했고 밥을 차려 먹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라면만 3일 연속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그 불편함 속에서도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밤늦게까지 봐도, 아침에 늦잠을 자도, 냉장고에서 아무거나 꺼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사소한 자유가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그분은 조금씩 생활 리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30분도 버거웠지만 매일 하다 보니 어느새 45분, 1시간까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것도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평생 시장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거의 없던 분이었습니다. 늘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었고 아들 집에서는 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재료를 고르고 서툴지만 직접 요리를 하면서 생전 처음 느끼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감각, 그것은 단순한 요리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확인이었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은 아들 가족과 일요일마다 만나 점심을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함께 살 때는 서먹하고 불편했던 식사 시간이 이제는 서로 반가워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손녀도 할아버지에게 더 다정해졌습니다. 떨어져 사니까 만날 때마다 특별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거리가 생기니 오히려 따뜻함이 커졌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부딪히며 상처를 주고받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혼자 살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건강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데 혼자 살면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게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족이 옆에 있어야 건강을 더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고 병원에 함께 가주고 영양 균형 맞춘 밥을 차려주고, 물론 그런 도움이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호르몬은 위급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 분비됩니다. 문제는 이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입니다.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잠을 못 자게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우울감도 깊어집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 매일 눈치를 보고 내 의견이 무시되고 작은 갈등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빠집니다. 몸이 쉴 틈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계속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사는 어르신 중에 원인 모를 두통, 소화, 불량,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은 계속 안 좋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몸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반면에 혼자 살면서 자기 리듬대로 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 긴장이 줄어듭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밤에 잠이 잘 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회복됩니다. 혈압도 안정됩니다. 이것이 왜 혼자 사는 어르신 중에 건강 상태가 좋은 분들이 많은지를 설명해주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살면 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야 하고 밥을 지어야 하고 설거지를 해야 하고 빨래를 해야 하고 장을 보러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활동들이 사실은 아주 훌륭한 운동입니다. 앉았다 일어서고 걷고 팔을 들고 물건을 나르고 이 모든 동작이 근력을 유지하고 관절을 움직이고 심폐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이런 일들을 다른 사람이 해줍니다. 밥은 차려지고 청소는 누군가 하고 장은 아들이나 며느리가 봐옵니다. 편하지요. 하지만 이 편안함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몸을 안 쓰니까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면 오래 누워 있어야 하고 오래 누워 있으면 몸이 더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낙상인데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혼자 살면서 직접 생활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근력 운동이 됩니다. 일본에는 오키나와라는 섬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어르신들이 오래 사는 비결이 뭔지 아시나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텃밭을 가꾸고 시장에 나가 이웃과 이야기하고 직접 요리를 해 먹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갑니다.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도 흙을 만지고 채소를 돌보는 그 활동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뇌 이야기가 나왔으니 치매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치매가 오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를 얼마나 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살면 뇌를 쉴 새 없이 써야 합니다. 오늘 뭘 먹을지 계획을 세워야 하고 장보기 목록을 기억해야 하고 약 먹는 시간을 챙겨야 하고 가스불을 껐는지 확인해야 하고 공과금 내는 나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계획과 실행, 기억의 반복이 뇌의 여러 영역을 골고루 자극합니다. 마치 매일 퍼즐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뇌가 할 일이 줄어듭니다. 밥때가 되면 밥이 나오고 약은 누군가 가져다 주고 돈 관리는 자녀가 합니다. 편하지만 뇌 입장에서는 자극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뇌는 근육과 비슷해서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안 쓰면 쇠퇴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자극이 있는 환경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의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이것은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노년기 최고의 건강 습관으로 추천하는 것입니다. 걸으면 심장이 건강해지고 혈당 조절이 되고 뼈가 튼튼해지고 관절이 유연해집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걸을 때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우울감을 줄여주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울증 예방에도 걷기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 중에 매일 산책을 습관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건강 상태가 유독 좋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68세 남성분도 혼자 살기 시작한 뒤 매일 공원을 걸었고 6개월 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생활이 바뀌니 몸이 달라진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혼자 살면 위험하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무 준비 없이 사회적 연결도 없이 그저 방치되는 독거 생활은 분명 위험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생활을 관리하고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독거 생활은 오히려 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혼자 사느냐 같이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좋은데 실제로 혼자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막연한 용기만으로는 안 되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혼자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공통으로 실천하는 5가지 기둥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 혼자 사는 삶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첫째, 관계를 끊지 말고 골라서 맺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혼자 살수록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살 때는 관계가 의무처럼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관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쉬고 싶을 때는 쉽니다. 이 선택권이 관계의 질을 높여줍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부딪히며 서운함을 쌓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맛있는 것 먹고 웃으며 헤어지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전화 한 통, 짧은 영상 통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안부를 묻고 건강을 확인하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가족 외에도 관계를 넓힐 곳은 많습니다. 동네 복지관, 경로당, 문화센터, 종교 모임, 이런 곳에서 만나는 또래 친구들은 특별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나이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 느낌이 큰 힘이 됩니다. 공원에서 매일 만나는 산책 친구, 복지관 서예 교실에서 함께 붓을 잡는 친구, 시장에서 얼굴을 아는 가게 주인, 이런 작은 연결들이 모여서 그물처럼 나를 지탱해 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친구가 100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2~3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아플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속상할 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둘째, 하루에 최소 한 번은 밖으로 나가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혼자 살면 집 안에만 머물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날씨가 춥거나 몸이 조금 안 좋거나 귀찮을 때는 하루 종일 집에서 나가지 않게 됩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면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공원 한 바퀴 걷기, 동네 슈퍼에 가서 우유 한 팩 사오기, 도서관에서 신문 읽기,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기, 이런 작은 외출이 하루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밖에 나가면 바람을 느끼고 햇볕을 쬐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 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9시에 공원에 간다든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복지관 수업에 간다든지, 이렇게 루틴을 만들면 2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에 리듬이 생겨서 하루하루가 허전하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셋째, 몸을 챙기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 건강이 곧 독립의 기반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혼자 사는 생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걷기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이것 하나만 꾸준히 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30분이 어려우면 15분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5일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다음으로 식사입니다. 혼자 살면 밥을 대충 먹기가 쉽습니다. 국 하나에 밥 한 공기 아니면 빵 한 조각으로 때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영양 부족, 특히 단백질 부족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고 근육이 줄면 넘어지기 쉽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매끼 화려하게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달걀 한두 개,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 이런 것들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을 끓일 때 두부를 넣고 반찬으로 달걀 부침을 하나 해두면 그것만으로도 단백질 섭취가 크게 나아집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면 적당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은 기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혈압과 혈당은 집에서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가정용 혈압계도 저렴하고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드시는 약이 있으시면 약 복용 알림을 휴대폰에 설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이지만 피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살면 모든 지출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형편에 맞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을 셋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80%는 생활비로 씁니다. 월세나 관리비, 식비, 교통비, 병원비 등 꼭 필요한 지출입니다. 10%는 비상금으로 모아둡니다.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를 위한 안전자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즐거움을 위해 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노년에도 즐거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맛있는 것 한 끼 사 먹기, 친구와 차 한 잔 마시기, 가까운 곳으로 당일 여행 가기, 이런 작은 즐거움이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무리하게 용돈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손주 학원비를 보태주거나 명절마다 큰 돈을 쥐어주거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 노후가 불안한데 남에게 베풀 수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라 건강하고 독립적인 부모의 모습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 살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녀에게 큰 안심을 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안전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살 때 가장 큰 걱정은 응급 상황입니다. 밤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면 어떡하지? 넘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면 누가 알아줄까? 이런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휴대폰에 긴급 연락처를 등록해 두세요. 119는 기본이고 가장 가까운 자녀나 친척 그리고 이웃 중 믿을 수 있는 한 분의 번호를 즐겨찾기에 넣어두세요. 스마트폰이 어려우신 분은 큰 글씨로 연락처를 적어서 냉장고나 현관문 옆에 붙여두는 것도 좋습니다. 복용하시는 약 목록도 정리해 두세요. 약 이름, 용량, 복용 시간을 종이에 적어서 지갑에 넣어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큰 도움을 받습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해주고 필요하면 방문도 해줍니다. 응급 호출기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목에 거는 작은 기기인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구급 서비스에 연결됩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안전망이 됩니다. 옆집에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서로 아침마다 문자 한 통씩 주고받는 약속을 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어요. 이 한 줄이면 됩니다. 만약 문자가 안 오면 확인해 보는 것이죠. 이런 작은 약속이 서로를 지켜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혼자 살면서 단단하게 살기 위한 5가지 기둥이었습니다. 관계, 루틴, 건강, 돈, 안전. 이 5가지를 기억하시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 혼자 사는 삶이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피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남은 날들을 더 충만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나이 든 분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불길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비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돌아오는 날이 정해져 있는 여행입니다. 만약 돌아오는 날짜를 모른다면 매일매일을 대충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날이 가까워지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해집니다. 오늘 뭘 할까? 어디를 가볼까? 누구를 만날까? 모든 순간이 반짝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지금이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엔딩 노트라는 것을 쓰고 계십니다. 엔딩 노트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은지 미리 적어두는 노트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 장래는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 감사했던 사람들의 이름, 이런 것들을 천천히 적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쓰는 과정 자체가 치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 힘들기도 했지만 감사한 일도 많았구나. 실수도 했지만 최선을 다했구나.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정리해 줍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나의 마지막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절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죽음을 준비하니까 오히려 삶이 더 선명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기가 싫어집니다. 아침 햇살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차 한 잔의 향기가 더 깊게 느껴지고 산책길에 피어있는 작은 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 늙는다는 것,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짐이 되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을 쓰는 것, 그것이 존엄한 마무리입니다. 혼자 산다는 선택은 이 존엄을 지키기 위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시간 가까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혼자 사는 것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나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둘,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닿을 곳을 잃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지 말고 골라서 맺으세요. 양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셋, 혼자 살면서 건강하게 지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단백질 챙겨 먹기, 밖으로 나가기, 이 3가지만 꾸준히 해도 몸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녁 나를 위한 밥 한 끼를 정성껏 차려보시는 겁니다.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밥에 된장찌개 한 그릇, 달걀 부침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밥을 차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 밥은 내가 나를 위해 차린 밥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행동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아침에 공원을 한 바퀴 걸어보세요. 모레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한 통 해보세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남은 인생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행복을 양보하실 필요 없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셨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셔도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온전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은 쓸쓸한 날들이 아니라 당당한 날들이어야 합니다. 삶의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에 진짜 좋은 관계를 맺는 법,
사람 사이의 적당한 거리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83 생일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고 전을 부쳤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접시도 4개를 놓았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녀, 그리고 자기 것. 딸에게는 며칠 전에 전화했습니다. 엄마, 생일인데 올 수 있겠니?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남편이 출장이라 아이를 봐야 해서 힘들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바로 받지 않았고 1시간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주 가게가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할머니는 식탁 위에 놓았던 접시 3개를 다시 찬장에 넣었습니다. 하나만 남겼습니다. 자기 것. 미역국을 한 그릇 떠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부엌,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째깍, 째깍, 째깍. 이 장면을 상상하시면 아마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혼자 생일밥을 먹는 83 어머니. 이보다 슬픈 장면이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뜨고 천천히 씹고 삼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올해도 건강하게 미역국 끓여 먹을 수 있으니 됐지 뭐. 왜 이 할머니는 울지 않았을까요? 자식이 안 와서 안 슬펐을까요? 아닙니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오든 안 오든, 친구가 있든 없든 자기 자신을 지탱하는 무언가.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왜 그날 웃을 수 있었는지 그 비밀도 함께 풀리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마음 한구석에 이런 기대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내가 고생하지만 나중에 늙으면 이 아이들이 나를 돌봐주겠지. 이것은 부끄러운 생각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대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도 그랬고 그 윗세대도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자식이 부모를 모신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세상에서 자식에게 기대를 걸었던 많은 부모님들이 깊은 상처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3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실 수 있지만 눈을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불편함을 직면해야 그 다음에 오는 희망이 진짜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77, 새 남성분입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자식 교육비로 썼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좋은 대학을 보냈고 아들은 대기업에, 딸은 공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시켜주고 아들에게는 전세 자금까지 보태줬습니다. 은퇴할 때 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와 퇴직금이 전부였습니다. 70이 넘어가자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비가 꽤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아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대출 갚느라 빠듯해요. 얼마 필요하세요? 그 말투에서 느껴졌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얼마나 내야 하나 계산하는 마음이.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시댁 어르신 병원비 대느라 정신이 없어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결국 그분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내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자존심 상하고 그 도움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도 자기 살림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분의 마음에는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면 안 되는구나. 이 깨달음이 쓰라리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79세 여성분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습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망설이긴 했지만 결국 줬습니다. 내 자식인데 돈이 필요하다는데 안 줄 수 있나? 그때 아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제가 꼭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사업 잘 되면 엄마 모시고 같이 살게요. 아파트를 주고 나서 처음 3개월은 아들이 자주 전화했습니다. 엄마 건강은 어때요? 필요한 거 없어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명절에만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이 어머니는 작은 원룸에서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34만 원. 여기서 월세 20만 원을 내면 남는 돈이 14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삽니다. 식비, 교통비, 병원비, 빠듯한 정도가 아니라 빠듯하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가장 힘든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화하면 뭐라고 해야 할까? 돈 보내달라고? 그러면 귀찮아하겠지. 보고 싶다고? 바쁘다고 하겠지. 그래서 전화를 못합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결국 안 합니다. 이 어머니가 이웃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재산 줄 때는 내 자식이더니 다 주고 나니 남이 되더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현실인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75세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자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들 둘 다 효자입니다. 자주 전화하고 명절에 찾아오고 용돈도 보냅니다. 하지만 이분이 느끼는 감정은 의외로 쓸쓸함입니다. 왜일까요? 아들들이 전화할 때마다 하는 말이 비슷합니다. 아버지, 약 잘 드세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다 좋은 말입니다. 걱정해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반복되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나는 돌봐야 할 대상이구나. 조심해야 할 존재구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아들들의 관심이 사랑인 것은 알겠는데 그 사랑이 때로는 통제처럼 느껴집니다. 한 번은 혼자 근교 여행을 가고 싶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 주에 강원도 한번 다녀올까 한다. 아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혼자요? 위험하지 않아요? 혹시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그냥 집에 계세요. 다음에 저희가 같이 갈게요. 그 다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행도 못 갔습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자식이 있어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닌 느낌이야. 자식은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막아. 그러면서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하지 마. 위험해. 이것만 반복해.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 두 번째는 재산을 주고 나서 버림받은 경우. 세 번째는 자식이 효도하지만 오히려 자유를 잃은 경우. 상황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자식에게 내 노년을 맡길 수 없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내 노후 보험이 아닙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내 노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짐입니다. 그리고 그 짐은 결국 양쪽 모두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친구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안 되면 친구라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젊었을 때 친구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매일 붙어 다니던 친구, 군대에서 함께 고생한 전우, 직장에서 밤늦도록 같이 일하고 술잔 기울이던 동료. 그때는 이 사람들과 평생 함께 할 것 같았습니다. 늙어서도 함께 바둑 두고 낚시 가고 소주 한잔 하며 인생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하는 순간 직장 동료의 대부분은 사라집니다. 처음 몇 달은 가끔 연락이 옵니다. 한번 만나자, 밥이나 먹자. 그래서 만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으로 갈수록 할 이야기가 줄어듭니다. 공통 화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라는 공통 분모가 없어지면 생각보다 나눌 이야기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은퇴하고
직장 동료들이랑 모임을 만들었어.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로 했지. 처음에는 12명이 왔어. 석 달 뒤에는 8명, 6개월 뒤에는 5명, 1년 뒤에는 3명, 2년 뒤에는 나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어. 직장 동료만 그런 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첫째, 건강 문제입니다. 70이 넘으면 누구나 어딘가 아픕니다. 무릎이 아파서 못 나가겠다.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 그러다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수술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어느 날 부고가 옵니다. 둘째, 환경이 달라집니다. 어떤 친구는 자식 따라 다른 도시로 이사합니다. 어떤 친구는 요양원에 들어갑니다. 물리적으로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가장 쓰라린 이유인데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인생이 꼬인 분이 계십니다. 70일 새 남성분인데 40년 지기 친구가 사업이 어렵다며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40년 우정인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처음에는 미안하다, 곧 갚겠다 했지만 나중에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3천만 원도 아깝지만 40년 우정을 잃은 것이 더 아팠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친구를 잃는 거야. 그걸 그때 왜 몰랐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마음이 참 씁쓸해집니다. 자식도 기댈 수 없고 친구도 언젠가 사라지고 그러면 대체 무엇이 남는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끝까지 나를 지켜줄 것이 정말 있기는 한 겁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평생 남을 돌보느라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5가지 울타리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울타리는 스스로 일어서는 체력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또 건강 이야기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운동하세요, 건강 챙기세요가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화장실에 혼자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밥을 혼자 먹을 수 있다는 것, 현관문을 열고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것, 계단을 오를 수 있다는 것, 이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간병인에게, 요양원에. 내 몸을 남에게 맡기는 순간 내 삶의 주도권도 함께 넘어갑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남이 차려주는 것을 먹어야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남이 데려가는 곳에 가야 합니다. 자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체력은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력은 자유의 문제이고 존엄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 2발로 서 있을 수 있는 한 나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70세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계단 한 층 오르는 것도 숨이 찼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걸으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걸으세요. 처음에는 아파트 복도를 왕복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엘리베이터에서 현관문까지 이 짧은 거리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했습니다. 비가 와도 몸이 안 좋아도 하기 싫어도 매일 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아파트 단지 한 바퀴를 걸었습니다. 석 달 뒤에는 동네 공원까지 갔습니다. 6개월 뒤에는 뒷산 초입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8년째 매일 걷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걷고 눈이 오면 장화를 신고 걷습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걷기가 내 목숨을 살렸어. 암이 아니라 무기력이 나를 죽일 뻔했어. 걷기 시작하니까 밥맛이 돌아오고 잠이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어. 여러분,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하루 30분 걷기. 이것 하나면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신발만 신으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넘어지기 쉬워지고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면 오래 누워 있어야 하고 그러면 근육이 더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달걀, 두부, 생선, 콩, 맵기 조금씩이라도 꼭 드세요. 이것이 내 두 발로 서 있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두 번째, 울타리는 아침을 기다리게 만드는 루틴입니다. 아침에 눈이 떠졌을 때 오늘 할 일이 떠오르느냐 아니냐. 이것이 노년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할 일이 있으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할 일이 없으면 천장만 바라봅니다. 은퇴 전에는 루틴이 저절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점심 먹고 또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잠듭니다. 싫든 좋든 하루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면 이 구조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텅 빈 하루가 펼쳐집니다. 그 텅 빈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무기력이 밀려옵니다. 무기력은 우울이 되고 우울은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루틴을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6시 30분에 스트레칭 10분, 7시에 아침 식사, 8시에 동네 공원 산책, 9시에 집에 돌아와서 신문 읽기. 이런 식으로 오전만이라도 채워놓으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3세 여성분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사십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카페에 갑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빵집인데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입니다. 매일 아침 8시에 가서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밖을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혼자 갔습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시간에 가니까 같은 시간에 오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익어지고 눈인사를 하게 되고 인사가 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만나는 단골 친구가 3명 생겼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분들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잔 하면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입니다. 어제 텔레비전에서 뭐 봤다. 무릎이 쑤신다. 시장에서 고등어가 싸더라. 하지만 이 30분이 이 할머니의 하루를 지탱합니다. 이 할머니가 말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카페야. 오늘 누가 왔을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 생각 하나로 이불에서 일어나게 돼. 이것이 루틴의 힘입니다. 루틴은 하루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루틴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카페가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아침 공원 걷기, 매일 오후 도서관에서 신문 읽기, 매주 화요일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울타리는 한 푼이라도 내 손에 쥔 돈입니다. 돈 이야기는 현실적이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노년에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자식에게 손 벌려야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기를 망설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아파트를 증여한 79세 어머니를 기억하시지요? 그분이 지금 가장 힘든 것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돈이 없는 것보다 아들에게 전화할 수 없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으니 전화하면 돈 달라는 것 같아서 전화를 못하는 겁니다. 경제적 의존이 관계까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주지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은 내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기초연금 받으려면 증여해야 한다고 해도 섣불리 넘기면 안 됩니다. 한 번 준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과 함께 자존심도 자유도 때로는 자식과의 관계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돈이 적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 안에서 예산을 세우세요. 꼭 필요한 지출이 얼마이고 비상금은 얼마이고 나를 위한 작은 즐거움에 쓸 돈은 얼마인지 이렇게 관리하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 이것이 노년의 가장 중요한 감각입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6세 남성분입니다. 나는 돈이 많지 않아. 국민연금 70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 한 달에 104만 원 정도야.
하지만 이 돈을 내가 벌었고 내가 쓰고 있어. 아무한테도 빌리지 않았어. 이게 내 자존심이야.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내 돈으로 내 밥 사 먹고 내 돈으로 내 약 사 먹어. 이게 나한테는 제일 중요해. 이분의 말이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감각. 이것이 노년의 자존심이고 이것이 세 번째 울타리입니다. 네 번째 울타리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는 공간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세상과 단절됩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려면 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들지 않으면서 나를 환영해주는 공간. 이런 곳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동네 경로당, 주민센터, 공원, 도서관, 복지관, 무료문화 강좌. 이런 곳들은 돈이 거의 안 듭니다. 가면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있고 인사를 나눌 수 있고 가끔은 깊은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처음 가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혼자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이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다들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사람인 것 같고 어디 앉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어색함 때문에 한 번 가보고 안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3번만 가보세요. 처음은 어색합니다. 2번째도 좀 어색합니다. 하지만 3번째부터는 얼굴을 아는 사람이 생깁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마음이 놓입니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공간이 주는 힘입니다.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2, 세 남성분입니다. 은퇴 후 3년 동안 집에만 계셨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갔습니다. 갈 곳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반강제로 동네 도서관에 데려갔습니다. 도서관에는 어르신 전용 열람실이 있었습니다. 신문과 잡지가 비치되어 있었고 몇몇 어르신들이 조용히 앉아 읽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날 신문 하나 집어들고 구석에 앉았습니다. 2시간 정도 읽다가 나왔습니다. 별 감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갔습니다. 아내가 시켜서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매일 같은 자리에 앉는 할아버지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신문에 재밌는 기사 있더라고. 이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은 매일 도서관에서 만나 신문 읽고 바둑 두고 가끔 근처 국밥집에서 점심도 같이 먹습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도서관이 내 2번째 집이야. 거기 가면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이것입니다. 갈 곳이 있다는 것, 거기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4번째 울타리입니다. 5번째 울타리는 오늘 하루를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조금 의외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라는 이야기인데 단순히 일기를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기록이 중요한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하루하루가 비슷해집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뭉뚱그려집니다. 일주일 전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구별이 안 되면 삶 자체가 흐릿해집니다. 기록은 이 흐릿함을 막아줍니다. 오늘 공원에서 진달래가 피었다. 오늘 시장에서 고등어를 샀다. 오늘 딸이 전화했다. 이런 짧은 문장 하나하나가 오늘이라는 날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기록에는 또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마음을 정리해주는 힘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었을 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걱정이 커지고 커집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으면 신기하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한 할머니가 3년째 매일 일기를 쓰고 계십니다. 76, 세 여성분입니다. 이분의 일기는 아주 짧습니다. 하루에 3줄입니다. 첫 줄은 오늘 한 일, 둘째 줄은 오늘 감사한 것, 셋째 줄은 내일 하고 싶은 것. 이 3줄이 전부입니다. 5분이면 쓸 수 있습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처음에는 쓸 게 없었어. 오늘 한 일이라고 해봤자 밥 먹고 텔레비전 본 게 전부인데 뭘 써?
그런데 한 달쯤 쓰다 보니까 달라지더라고. 쓸거리를 만들고 싶어지는 거야. 내일 일기에 뭐라고 쓰지? 이 생각이 드니까 오늘 뭔가를 하게 되더라고. 공원에 가본다든지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 본다든지 일기가 나를 움직이게 만든 거야. 이것이 기록의 마법입니다. 기록은 지나간 하루를 남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가올 하루를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일 뭐라고 쓸까? 이 생각이 내일을 살게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울타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스스로 일어서는 체력. 둘째, 아침을 기다리게 만드는 루틴. 셋째, 내 손에 쥔 돈. 넷째, 나를 받아주는 공간. 다섯째, 오늘을 기록하는 습관. 이 5가지는 자식이 해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친구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내가 나를 위해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울타리를 세운 사람에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사람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프다, 외롭다, 힘들다, 자식이 연락 안 한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힘듭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매번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다 보면 지칩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70이 넘었는데 매일 공원을 걷고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고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고 저녁에 일기를 쓰고 가끔 복지관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따뜻합니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람은 무너진 사람 곁을 떠나고 단단한 사람 곁에 모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이지만 동시에 희망이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단단해지면 떠났던 사람도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십니다. 74세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2년 전까지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투고 거의 1년을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서운하고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밤마다 아들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했습니다. 그러다 이분은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한테 매달리지 말고 내 삶이나 제대로 살자.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고 경로당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홀로 사시는 더 연세 많은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갖다 드리는 봉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지만 하다 보니 보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연락 안 하니까 걱정돼서요. 이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요즘 바빠. 아침에 운동하고 서예 배우고 봉사도 하고 잘 지내고 있어. 아들이 놀랐습니다. 엄마가 봉사를 해요? 이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내가 봉사하면 안 돼? 나도 할 수 있는 게 많아. 그 전화 이후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전보다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엄마가 아프다, 외롭다 할 때는 전화를 피했던 아들이 엄마가 활기차게 살기 시작하니 오히려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습니다. 자식한테 매달릴 때는 자식이 멀어졌어. 내가 내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자식이 다가오더라고. 참 아이러니하지?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자식을 붙잡으려 애쓸수록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멀어집니다. 내가 나답게 건강하게 당당하게 살면 자식은 오히려 안심하고 가까워집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에서, 공원에서, 카페에서 자기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비슷한 사람이 모입니다. 끌어당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그 에너지에 끌려옵니다. 자, 이제 인트로에서 약속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80세 생일날 혼자 미역국을 먹으며 웃었던 할머니. 그 할머니는 왜 웃을 수 있었을까요? 이 할머니는 70대 중반까지는 보통의 어르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오지 않으면 서운하고 명절에 혼자 있으면 울고 전화가 안 오면 밤새 뒤척이셨습니다. 하지만 76세 되던 해에 큰 병을 앓으셨습니다.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왔고 딸은 2번 왔습니다. 병실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이분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자식에게 기대며 살았구나. 자식이 오면 기쁘고 안 오면 슬프고 내 감정의 열쇠를 자식에게 맡겨놨구나. 퇴원한 뒤 이 할머니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걷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경로당에서 혼자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말을 먼저 걸었습니다. 저녁에는 짧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하는 횟수를 줄이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4년이 지난 80세 생일날 자식들이 못 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물론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에게는 이제 자기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산책, 카페 친구, 노래교실, 봉사활동, 일기 쓰기. 자식이 채워줘야 할 자리를 자기 스스로 이미 채워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미역국을 먹으며 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웃음은 강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혼자여도 괜찮아. 나에게는 내가 있으니까. 이 마음에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지금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 거울 앞에 한번 서보세요.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으며 자식을 키운 사람입니다. 아프면서도 참고 일터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좋은 건 남에게 주고 남은 것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수고했다. 정말 수고 많았다. 잘 버텼다. 내일도 함께 가자. 이 한마디가 자식의 전화 10통보다 친구의 위로 100마디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오래 알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마지막까지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젊었을 때의 자존감과는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뭘 잘하느냐, 남보다 뭐가 나으냐, 이런 것이 자존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자존감은 다릅니다. 내가 나를 돌보고 있느냐, 내가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노년의 자존감입니다. 자식이 효도하지 않아도 내가 나에게 효도하면 됩니다. 친구가 곁에 없어도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면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떠나도 나만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가장 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3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자식은 내 노후보험이 아니고 친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둘, 나를 지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체력, 루틴, 돈, 공간, 기록. 이 5가지 울타리를 스스로 세우세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셋, 내가 먼저 단단해지면 떠났던 사람도 돌아오고 새로운 인연도 찾아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결국 관계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나를 위한 밥 한 끼를 정성껏 차려보세요. 혼자 먹는 밥이라고 대충 먹지 마세요. 좋아하는 반찬 하나, 따뜻한